안녕하세요. 여왕개미입니다. 최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직접 겪으니 말할 수 없이 가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따뜻한 위로와 도움으로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셔두고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계실 때 호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편으로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때 여왕개미가 읽은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할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나는 죽음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강봉희 지음, 출판사는 사이드웨이입니다. 이 책의 저자 강봉희님은 장례지도사 협의회 봉사단의 단장이며 과거에는 염장이라 불렸던 장례지도사의 일을 하고 있다. 10대 시절부터 건축업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다가 40대 중반의 나이로 암에 걸렸다. 병원에서 석 달을 못 살 거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났다. 병실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에게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자 다짐했고, 현재 장례지도사 협의회 봉사단을 발족해 2004년부터 대구시의 무연고자와 기초생활수급자의 장례를 치러드리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누군가가 태어나는 일, 생을 향해서는 모두가 축복을 한다. 반면 생을 마감하는 졸에 대해선 아무도 입에 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니, 생각조차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치인데도 우리는 항시 생과 졸을 철저하게 끊어놓는다. 인간이 태어나 잘 커서 나이가 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건 자연의 이치인데, 그걸 한 선상에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딱 끊어둔다. 우리는 죽음을 안 좋은 것, 피해야 할 것, 마치 하나의 금기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영영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가 생과 졸을 한 선에서 붙여 생각할 수 있을까? 한 선에 붙여 놓을 수 있다면 죽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죽음이 편해진다는 건 결국 언젠가 그것을 맞이해야 할 산 사람의 마음이 편할 것이라는 말과도 같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받아들이는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는 삶과 죽음을 끊어놓는 정서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한 것 같다. 외국은 삶과 죽음을 한 선에서 같이 본다. 외국의 장례와 죽음을 보면 우리보다 사회 문화적으로 죽음을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인다. 예컨대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시내 한가운데에 있는 일본은 어떤가? 주요 도시의 한복판에 공동묘지가 조성된 미국은 어떤가? 생과 졸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들의 문화는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여태껏 그 문화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니 자기 동네에 장례식장이나 납골당이 만들어지면 난리도 그 난리가 없는 형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태어났을 때는 축복하고 죽음은 거리끼며 피하려는 것. 그건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렇지만 죽음과 관련된 것을 혐오시설로 만들어버리고 죽음을 터부시해버리는 건 문제다.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말을 꺼내는 것조차 막아버리는 분위기 말이다.
우리 화장장의 기술은 정말로 높은 수준을 자랑한다. 한국의 소각시설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독일보다 더 엄격한 것을 알고 있는가? 옛날과 다르게 지금은 연기와 냄새 같은 것도 일절 없고 일상에 끼치는 피해는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도 인간의 조를 다루는 시설이라고 학을 떼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런 면에서 세종시가 참 잘했다. 세종시를 계획해서 만들 때 제일 먼저 만든 게 화장장이고 낙골당이며 장례식장이다. 그래야 말이 없으므로 제일 먼저 시내에서 딱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아파트를 지었다. 아예 혐오시설이라고 말 나올 구석을 없애버린 것이다. 죽음을 삶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는 이 문화를 없애야 한다. 언젠간 나의 부모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자리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딱 끊어놓은 생존이지만 이제부터라도 붙이면 된다. 나는 그 둘이 같이 가야 모두가 편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무엇을 입고 죽을 것인가?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는 데까지를 습이라고 이른다. 지금은 습을 할 때는 수의를 입히는데 사람들이 수의에 대해 가장 익숙한 것은 삼배옷이다. 지금도 장례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수십 종류의 수의를 늘어놓고 많은 돈을 버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거기에는 어떠한 전통적 근거도 없다. 옛날 우리의 전통 문화를 따른다면 지금처럼 삼배옷을 입혔던 적이 없었다. 조선조 후기인 1890년대와 일제시대를 거친 후부터 삼배로 수의를 만들어 입히기 시작했다. 삼배는 본래 죄수들의 옷이었다. 과거엔 삼배옷이 가장 누추한 옷의 상징이기도 했고 동시에 삼배가 습기를 많이 빨아들이는 재질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죽은 이에게 입히는 수의는 목숨수에 옷의를 써서 수의라 칭한다. 죄수에게 입히는 수의는 가둘수에 옷의를 쓴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상주인 자식들이 입던 삼배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시신의 수의로도 죄수의 옷을 입혀야 한다는 식으로 이상하게 정착되었다. 옛날 죄수들의 옷이 유족들을 거쳐 자연스레 시신의 옷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전에는 무엇으로 수의를 만들었나? 해외의 많은 문화권처럼 우리도 수의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 살아계실 때 고인이 제일 좋아했던 옷, 고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낸 옷이 곧 수의였다. 남자의 경우 관직에 있었으면 관복을 입혀드렸고 여자의 경우엔 두루마기를 입혀드리고 족두리를 씌워드렸다. 사대부 집안에서는 성별을 불문하고 비단 옷을 많이 입혀드렸다. 그러니 오래전 묘를 개장을 했을 때나 건설 현장 같은 곳에서 옛날 묘의 시신을 발견할 때 거기서 지금처럼 삼배옷을 입고 나온 시신은 없다. 다 명주나 비단으로 된 평상복을 입고 나온다. 우리가 삼배 수의를 시신에 입힌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게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복식 연구가들의 하나 같은 결론이다. 더욱이 요즘은 순수한 삼배로 수의를 만들려면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삼배는 대마로 만든다.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는 함부로 재배하지도 못하고 기계로는 작업할 수도 없다. 한 벌 한 벌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야 하니 가격이 쌀 도리가 없다. 그래서 요즘의 삼배는 나일론 합성 섬유에 가깝다. 그런 삼배는 명주나 광목 같은
자연 소재가 아니어서 잘 썩지도 않는다. 땅에 묻힐 때는 영 적절치 못한 옷인 게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소위 문화가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왔지만 갈 때는 옷 한 벌 갖춰 입고 간다는 것이 수의를 입혀드리는 의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돌아가신 고인이 평상시에 가장 좋아하고 즐겨 입던 옷을 입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내가 죽고 난 뒤 살아생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고 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우리는 무엇을 입고 죽을 것인가? 나는 죽을 때 어떤 옷을 입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내가 가장 좋아했던 점퍼를 입혀 화장해달라고 죽기 전 가족들에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고 꼭 평상복에 집착하는 건 아니다. 상조나 식장에서 권하는 값비싼 수의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우리는 누구나 아기의 얼굴로 죽는다. 돌아가신 분들이 표정이 어떻냐고 내게 묻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대답한다. 돌아가시면 아기일적 표정 그대로 돌아갈 뿐이다. 죽은 사람들이 찡그리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죽음에 대한 금기와 두려움 같은 것을 내려놓고 시신의 얼굴을 보면 돌아가신 분들의 얼굴은 참 평온하다. 내가 마지막을 돌봐드린 분들 중 그 어느 분도 숨이 끊어진 그 순간에는 인상을 쓰고 있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찡그리는가? 안면에 힘을 주어야 찡그러지지 않나. 죽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근육이 다 이완되어 편안한 상태로 간다. 숨이 끊어지면 자신의 가장 편안한 얼굴로 돌아간다. 즉, 본인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단 말이다. 살아있을 때는 누구나 짜증을 내고 이해타산을 다지며 생각할 일들이 많다. 이 풍진 세상에서 그건 별 도리가 없다. 우리는 모두 아기 때의 얼굴로 돌아가서 죽는데 왜 살아서는 태어난 그대로의 얼굴을 지키지 못하고 삶에 찌들어서 그렇게 찡그린 채 살아가는지 안타까울 때가 많다. 나는 누군가가 숨이 끊어진 뒤 짓게 되는 처음 얼굴, 평온한 얼굴이 참 좋다. 그래서 구태여 상조회사에서 하듯이 눈썹을 그리고 입술과 연지를 바르는 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맑고 평온한 얼굴 그대로가, 고인의 현재 상태 그대로가 가장 보기 좋은데 굳이 왜 화장을 하고 꾸며드린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고인의 얼굴을 깨끗이 닦아드리고 크림과 로션 정도만 살짝 바르는 것에 그친다. 고인이 아기의 표정으로 돌아가신다는 건 죽은 사람은 갓난아기처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과도 같을 것이다.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내 가족들의 속을 찢어놓고 죽었다? 나는 이제 죽어서 내가 그랬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금 미워하는지도 모른다. 살아있는 사람들만 속이 상하고 스트레스만 받는다.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놔두고 가버린 것이다. 이제 나머지는 산 사람들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건 꽤나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다. 그래서 난 아무리 죽은 이를 향한 미움이 크더라도 돌아가시면 2, 3년만 생각하다 놓아버리라고 말한다. 죽은 사람 미워하면 나만 스트레스 받지 상대는 모른다. 다시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장례식장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다 산 사람들의 뜻이다. 우리는 죽으면 다 자연으로 돌아갈 뿐이다. 죽은 사람은
죽는 순간임이 이 세계의 모든 인연을 마감했다. 죽은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모른다.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처지에 맞게 죽은 자를 보내주고 산자들을 초대하는 일이 장례이다. 명당은 좌 택시, 우 버스 1분이라는 걸 잊지 말길. 우리 집안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전쟁통에 내려와 처음 자리를 잡은 자리, 충남 부여 인근에 산소를 만들어 놓았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도 화장하고 그 땅에 뼈가루를 땅에 묻었다. 그곳 300평 땅에는 봉분도 없고 비석도 없다. 초록색 풀과 나무들이 가득한 평장이다. 그래서 11월 첫째 주의 묘사 때 조카들이 모이면 거기서 다 같이 공도 차고 뛰어놀고 그런다. 평평한 땅이라 풀도 기계가 후루룩 치워버릴 수 있고 차도 묘소 바로 옆까지 올 수 있다. 이곳이 우리 집안의 산소라는 건 앞쪽에 표시석을 보고서야 알 수 있다. 표시석 전면에는 가족이 쉬는 곳이라는 글귀 한 줄이 적혀 있다. 친지들을 설득해서 내가 정한 문구다. 옛날 산소는 대부분 산 위에 있었다. 그 시절의 명당은 좌청룡 우백호에 앞에는 물이 흐르고 뒤에는 산이 있는 자리였다. 그것이 자손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복을 불러다 주고 그런 등등의 말이 참 많았다. 지금은 어떤가? 그런 장소가 명당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기슭에 있는 공간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십상이다. 요즘은 자손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고 여유롭게 가볼 수 있는 곳이 명당이다. 나는 이 시대의 명당이란 좌택시 우 버스 1분이라고 말하고 싶다. 자식들이 차를 딱 세워두고 다녀올 수 있는 그 자리가 명당이다. 요즘 젊은 사람 누가 후미진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가?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고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이 명당인 것이다. 그래서 시내에서 가장 가까운 납골당도 참 좋다. 장묘 산업이 발전한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후손들이 가기 편한 곳이 제일이다. 안 편하면 안 찾아본다. 그러면 제 아무리 세상 최고의 명당이라도 아무 쓸모가 없다. 산소란 무엇인가? 내 핏줄을 기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되새기려 찾는 공간이다. 그러니 조상내 산소는 영원히 간직할 필요도 없다. 나와 까마득하게 먼 조상이라면 산소를 찾아뵙고 느낄 수 있는 고마움을 이제 그만 내려놓는 게 맞지 않을까? 가끔 주위에서 이장을 알아보며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다. 나는 이장을 하려는 이유를 묻는다. 보통은 자기 소유의 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이장을 해달라고 한다거나 풍수를 하는 사람에게 이장의 권유를 받거나 또는 산의 꼭대기에 산소가 있어 벌초하러 다니기 힘드니까 이장을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신다. 나는 내 생각을 말씀드린다. 혹시 묘 앞에 표시석이나 비석이 있는지 여쭙는다. 있다고 하면 그 앞에 땅을 파서 묘나 표시석을 땅에 묻어버리라 일러드린다. 그럼 그 산소가 누구의 것인지 모를 거다. 거기서 술 한잔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몇 대조가 되었든 저희들은 이제 못 찾아뵙습니다. 저희 찾아오지 않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밑에서 저희가 절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내려오라 조언한다. 이때까지 잘 계신 조상님들 땅 파헤치지 말고 돈 들이지 말라고 아래에서 명절날 함께 절을 드리면 그 재물을 흠양한 뒤 올라가실 거라고 말씀드린다. 지금 경주에서 고고학자들이
신라시대 때 무덤을 출토하고 연구를 한다고 누가 뭐라 하나? 우리나라에서 산소 다 허물고 아파트 짓고 했는데 거기 사는 자손들은 다 엎어지고 흉한 일만 생겼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하나도 없어야 한다.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게 맞는 일이다. 그걸 부정해선 안 된다.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 말을 절대로 들을 필요가 없다. 진짜로 귀한 명당이 있다면 풍수지관이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주겠는가? 자기 조상들을 거기 모셔두고 자기 자식들이 잘되게 했을 것이다. 누가 내게 명당을 물으면 나는 개나 소한테 물어보라고 우스개를 하곤 했다. 소가 촌에서 풀 뜯다 쉬는 곳이 최고의 명당이다. 또 개가 뛰어놀다가 앉아 꾸벅꾸벅 조는 뒷동산이 최고의 명당이다. 그리고 소나 개는 수맥 위에서는 안 잔다. 거기 누워 자면 몸이 무겁기 때문이다. 물이 흐르는 곳에 시신을 묻으면 부패가 늦게 되니 좀 안 좋을 뿐이다. 개와 소는 정확하다. 좋은 명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쬐고 바람이 잔잔한 곳이라면 어디든 그곳이 가장 좋은 명당이다. 돌아가신 분이 당신의 마음에 계속 남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곳, 그곳이면 명당의 조건으로 충분하다. 좌청룡 우베코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지 오래다. 생과 졸은 그 근본에선 하나로 붙어 있다. 그러니 죽은 자에 대한 예의는 산 사람에 대한 예의와 똑같이 하면 된다. 죽은 사람만을 위한 예의 같은 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조상들은 빈소에 향을 피웠다. 왜 향을 피우는 전통이 생겼는가? 옛날에는 장례식장의 안치실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게 아니라 집에서 보관했다. 향을 피움으로써 시신의 부패를 막고 벌레가 안 꼬이고 냄새를 막기 위해서 향을 사용했던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향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 했다. 향불의 연기는 죽어서 혼이 저승에 가는 길이며 그 향불이 꺼져 연기가 없으면 저승 가는 길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했다. 그렇지만 그 연기가 저승 가는 길인지 아닌지를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저승에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과거의 전통과 관습 같은 것에 매달릴 일이 아니다. 향을 피우는 전통은 그대로 지켜가되 무작정 그 전통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것보다는 내 주위의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먼저다. 삶과 죽음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살아있을 때 자기 죽음을 생각해 두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는 알지만 살아있을 때 억지로 죽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 받아들이면 된다. 나는 핏줄을 인간의 괄호와 같다고 생각한다. 수학에서 괄호 안에 있는 연산기호를 무조건 먼저 계산하게 되어 있다. 괄호 안의 계산이 끝나면 괄호 밖을 찾는다. 우리가 핏줄을 먼저 생각하는 건 마치 괄호처럼 하나의 자연적인 욕망과도 같은 것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리고 혼자 죽어서도 안 된다. 사람은 호랑이나 표범이 아니다. 사람은 어울려서 살아야 하고 어울려서 죽어야 한다. 혼자 있으면 아프다. 나와 자주 살을 맞대는 공동체 어딘가에 있으면 아프지 않다. 사람은 서로와 대화하고 부대껴야 한다.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이상 남과 나누는 교감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일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고독한 삶뿐만 아니라 각각의 가정 안에서만 교류하고 애정을 나누는 일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오로지 나와 닮은 사람, 한 울타리 안에 사는 사람과 정을 주고받는 일은 별로 힘들지 않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가족을 뛰어넘은 사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내가 더 나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다면 일찍부터 내 울타리를 뛰어넘은 이들과 대화도 하고 더욱 자주 어울려야 한다. 아이들에게도 우리 집 담장 너머의 이웃과 친지의 존재를 일러주어야 한다. 나는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자기의 핏줄이나 자기 동네 사람들과도 자주 안부를 묻고 자주 만나 정을 나누기를 바란다. 내 가족이 아니어도 나와 먼 친척이거나 그저 가까운 거리에 사는 이웃이더라도 그들을 자신의 괄호 안에 넣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의 삶에 커다란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다. 사람의 괄호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법이니까. 우리는 모두 이 사회와 세계라는 큰 괄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